는 부지런히 미리 한 것 같은데, 자 4번 서포터 부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4번 서포터 부품을 만들고자 하면서 그 부품도에서 보니까 조립도에서 보니까 이 이동조 때문에 좀 가려져는 있지만 요렇게가 서포터 부품 같고, 좌측면도에서도 요렇게가 서포터 부품을 나타내는 형상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를 우리가 설계할 때도 세 파트 해가지고 윗면 평면에서 그릴까, 아니면은 정면 평면, 이쪽에 있는 정면 평면에서 그릴까, 아니면 우측면 평면에서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세 파트 해가지고 이 부품을 만들 때 우측면 평면을 등각보기로 보고, 우측면 평면에다가 요런 형상을 그려서, 이거 여기도 깎아야 되죠. 요런 형상을 그려서, 여기는 없는 걸로, 요렇게 그려 가지고 얘가 이 짝으로 돌출 17이었을 거예요. 17만큼 이렇게 돌출해 가지고 부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중에는 또 여기 구멍을 하나 파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나사축 5번 부품 나사축이 들어갈 자리, 요거를 파긴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여기 가운데다 구멍 뚫는 거를 두 번째로 하고, 바깥에 요 형상을 먼저 그리고 구멍 뚫는 거를 두 번째로 하고 해서 요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스케치 평면은 어디로 한다고요? 우측면 평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 등각보기 보니까, 놓이는 자세를 보니까 우측면 평면에서 얘를 스케치하면 적당하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등각보기를 미리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좌우대칭으로 요거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좌우대칭 생략도 표시가 있으니까 먼저 대칭의 기준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미리 추가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 그리기에서도 중심선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위로, 원점에서 위로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추가해 줘요. 화면을 좀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릴 텐데,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리고 요렇게 가고 끊어서 요쪽에서 라인을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미러 시켜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끝점 일치 보고서 요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칭 형상이 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 그리기 해서, 자, 요래 또 체인 끝에서 끝점 일치 보고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얘를 대칭하도록 할 텐데, 대칭하기 위해서 요소 대칭 복사 쓰기 위해서 객체들과 중심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해놓고 요소 대칭 복사 바로 써요. 그러면은 미러가 바로 나죠. 그러면 선 그리기 해가지고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추가해 놓고, 여기서 이제 실측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본체 부품의 그 뭡니까, 여기 요 자리를 파느라고 어디 보자. 요렇게 거리값은 18이었고 18,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거리값은 17로 봤단 말이죠. 17로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본체에 홈을 냈던 거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홈을 냈던 거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 거로 여기는 18이 되는 것이에요. 18. 본체 홈 낼 때 이거 뭡니까? 18로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죠? 그런가요? 여하간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중심선까지를 266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6 곱하기 2 즉 52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치수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선하고를 18로 보고 치수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치수를 좀 크게 바꿔 드릴게요. 자, 이렇게 18로 보고 그 다음에 요선하고의 간격은 52였죠. 26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죠. 베이스 부품은 이 홈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18 이쪽으로 17 했는데 네. (52가) 넘어요. 잠깐 확인해 드릴게요. 자, 베이스 부품을 열어놓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베이스 부품을 요거 팔 때 우리가 어떻게 팠냐면은 요쪽을 18로 봤어요. 그죠? 그리고 요 면에서부터 요 면까지를 52로 갔어요. 그죠? 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베이스 부품하고 이 부품의 요 거리값하고 요 총 거리값이 맞아야 베이스 부품에 내놨던 이 홈하고 서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간섭이 생겨서 틀려요. 자, 그러면 그거는 수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과제도면에서 여기 형상하고 여기까지 요 거리값을 두 선분 간의 거리값을 한번 실측해 볼게요. 요거 얼마 나오셨어요? 욕하지 말고요. 요렇게는 얼마 나오던가요? 욕하지 말고 하면은 뻔한데. 그래요. 좋아요. 영어 18이에요. 18. 자, 이럴 때 우리는 요렇게 재고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마저 재고 요렇게 마저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까지를 재고 얘는 안 재도 돼요. 왜? 전체 높이로 측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동글뱅이 표시한 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동조의 요 홈에 간격하고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동글뱅이 표시한 여기는 측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동글뱅이 표시한 데를 재보시면 얼마 나오세요? 요거는 얼마쯤 나와요? 어이? 동글뱅이 한 부분. 예. 그렇죠. 여기는 17이 나와요. 17 나온 거 이거는 이동조라는 부품을 만들 때도 이 17에 맞춰서 이거를 해줘야 서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7이고 전체 높이를 마저 또 재봅시다. 전체 높이는 얼마 나와요? 요거는 반올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요. 네? 반올림보다 잠깐.
요건 좀 애매하긴 하네. 반올림으로 봅시다. 정면도 주투상도인 정면도 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 높이가 반올림에서 50으로 보여요. 좌측면도에서는 좀 작게 보이긴 한데 반올림 했다고 보고 이거 전체 높이를 50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좌측면도 쪽에서는 좀 덜 나와요. 정면도 쪽에서는 이렇게 높이를 재보면 반올림에서 50 이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 게 있는데 요 그림을 좀 크게 해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18이라고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렇게까지는 17이라고 받고 전체 높이는 50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사축이 조립되는 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사축이 조립되는 자리,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한번 재보고 해볼게요. 요렇게 재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얼마 나오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얼마쯤 나오세요? 그렇죠. 26.5 정도로 보이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18 올라가서 17의 절반 딱 여기 중간쯤에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센터가? 그죠? 그러면 18 올라와 가지고 17의 절반이면은 얼마입니까? 8.5. 8.5가 이 절반이 되는 거죠. 8.5하고 18하고 더하면은 26.5가 나오네. 자, 이거는 반올림 하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센터 위치들도 확인하느라고 요렇게 했어요. 설계할 때 보통 이렇게 17이라는 두께 값을 가지는 거에 중간에다가 이 축이 이렇게 조립되는 자리를 만들겠지. 그죠? 위아래로 뭐 몇 미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17로 이렇게 살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얘가 나사축의 구멍이 정렬되게 많이 하겠죠? 그런 거로 이거는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그냥 보는 게 맞겠어요.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자, 뭡니까? 여기 18이라는 치수하고 17이라는 치수하고 50이라는 치수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나사축, 5번 나사축하고 조립될 이 홈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 홈에 대한 이야기도. 자, 그러면 웍스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치수를 넣는데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이렇게는 18이었고 그 다음에 요선에서부터 요선까지 이렇게는 1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50으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 거는 아직도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요렇게도 막 움직이죠. 파란 색깔로 됐어요. 정의가 안 됐어요. 이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선하고 잡아서 동일선상
하나만 잡으면 이쪽도 자동으로 되죠. 왜? 좌우 대칭이니까. 대칭 구속도를 다 잡아놨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얘를 돌출하는데 뭐 저는 이쪽으로 돌출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돌출할 때 이 거리 값은 이것도 실측할 필요 없죠. 앞서 본체 베이스 부품 요 홈을 팔 때 요 거리 값을 17로 파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로 이 부품을 돌출 보스 베이스의 블라인드 형태 깊이값 17로 이렇게 가야지 베이스 부품에 딱 조립이 될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요 방향으로 뒤집어서 이 값을 17 블라인드 형태 17 요렇게 가면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요 구멍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조금 더 가야겠네. 이 정도로 놔두고. 자, 요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구멍을 갖다가 여기 파줘야 됩니다. 요렇게 구멍을 파줘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멍 가공 마법사의 기능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드릴 구멍을 파는 것도 기능이 사실은 있어요. 구멍 가공 마법사에 드릴 구멍 내는 게 아예 있어요. 그냥 구멍 파기가 있어요. 자,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빗금치라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어디에다 잡냐면 점을 여기에다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다 잡아야 되겠고 파트의 원점은 여기쯤에 놓여 있으니까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 중심선에다가 일치하게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이 원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지느냐? 아까 이야기한 26.5 이렇게 점의 위치를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야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요 홈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야 될 거는 드릴로 가공하는 이 구멍을 파기만 하면 돼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거는 나사 축 부품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만 우리는 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스케치부터 갑시다. 요면에 스케치. 자,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심선부터 잡는다고 했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심선부터 파트의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긋고, 그러면 파트의 원점에 수직하게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 놓고 점 스케치를 할 때 여기 중심선에다 그냥 일치만 보고서 찍으면 돼요. 일치, 중간점 아니에요. 일치만 보고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일치만 보고서 찍고,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치수를 줘야 돼요? 원점에서부터. 원점 기준으로 계속 스케치하는 거예요. 저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의 위치 값을 26.5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는 편하게 우리가 설계하면서 요걸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 것이고, 편하게 그리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자면 요런 방법도 가능해요. 어차피 여기에 중간에 점이 찍힌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중심선을 이용하는데 엣지, 모서리선의 중간,
요렇게 잡아도 되겠죠. 단 이때 점을 찍을 때는 일치가 아니라 중심선 요거에 중간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자, 내기 할까요? 26.5 나오나 안 나오나 내기 할까요? 응? 나올 텐데. 그죠? 아, 내기 걸걸. 만원빵 할걸. 자, 요렇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얘가 18 가고 17의 절반이니까 8.5고 8.5 여기까지가 8.5고 18이고 요거 더하면 26.5가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구멍가공 마법사를 쓰기 위한 스케치였어요. 스케치 종료합니다. 그리고 앞서 요거 점이 잘 안 보일 때 요거 안 했었는데 오늘 안 했었는데 이거 다시 보여드리자면 디스플레이 표시 유형 중에서도 은선 제거로 놔두면 이렇게 내가 찍어 놓은 점이 잘 보이죠. 구멍 가공 마법사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기 위해서 우리가 좀 측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측정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중심선에서부터 이 절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절반은 이거 얼마 나올까요? 반올림으로 요거는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얼마쯤 보이세요? 네, 반올림에서 4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지름으로 얘를 환산했을 때는 파이 8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4는 반지름 쪽이고 지름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8파이로 보면 되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구멍을 우리는 드릴로 뚫는 자리라고 봤을 때 요 면에서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 깊이 값을 드릴 가공하는 요 깊이 값을 한번 더 보자고요. 요렇게는 얼마 나오세요? 얘도 반올림으로 보면 좋겠어요. 네, 요거 반올림에서 10으로 보면 좋겠어요. 즉 요 스케치해 놓은 요 점 위치에 구멍 가공 마법사로 드릴 구멍이라는 기능을 쓰긴 쓸 건데 8파이의 크기로 깊이는 10자리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어 볼게요. 요거. 자, 갑니다. 구멍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는 카운터 보호를 썼고요. 그 옆에는 카운터 싱크인데 카운터 싱크는 접시머리 나사 그런 거 할 때 편하고요. 맨 위에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구멍이라는 기능 찾았나요? 요 구멍이라는 기능 속에는 드릴 자리를 팔 때나 또는 그 뭡니까 그 리머 가공하는 구멍 뚫을 때나 그럴 때 얘를 쓰면 좋아요. 평행핀 구멍 뚫을 때도 이런 거 쓰면 좋고요. 쌤 구멍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자, 요거를 클릭해 놓고요. 근데 요 구멍을 선택해 놓고 요거를 선택해 놓고 표준 규격은 KS고 유형은 나사 여유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드릴 크기 찾으셨죠? 드릴 크기 찾으셨으면 구멍의 스펙을 찾는데 구멍의 스펙을 적용하는데 얘는 이 스크롤을 쭉 내리면 8파이였죠. 8파이 8.0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구멍이라는 기능을 쓰고 KS의 드릴 크기로 유형을 선택하고 이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 파이 8.0 이게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했어요. 또 스크린샷 하느라고 또 그렇게 됐네. 다시 이렇게 와서 8.0.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가는 게 맞겠죠? 블라인드 형태.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깊이값 10 들어가 있네. 기본값으로 있네. 그죠? 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치 탭을 눌러서 먼저 뭐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면을 선택하죠. 면. 이 평면에 배치돼야 되죠. 요거 면을 먼저 선택하고 커서 모양이 바뀌죠. 배치할 점을 선택해 달라. 일치 보고서 찍을 수 있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 디스플레이 모드를 다시 하기 전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스케치를 먼저 해놨다면 반드시 이 스케치는 숨기게 해주세요. 2D 도면 작업을 할 때 이 숨기기를 안하고 이 스케치를 숨기기 안하고 넘어가면 2D 작업할 때 얘가 자꾸 표시가 돼요. 숨기기. 자, 그러면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놔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구멍 파는 것까지는 했고, 구멍을 파는 것까지는 했고, 자, 가만히 봅시다. 이 저면도는 본체 부품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4번 부품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대신에 평면도는 어때요? 요렇게 못닥이 들어가 있는 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못닥이 자리는 정면도에 요렇게 점으로 표시된 거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표시된 요 못닥이 또도도도독 요렇게 표시된 거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못닥이 들어가는 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못닥이 값을 바로 적용하는데 이것도 볼 필요 없이 사겠어요. 근데 구멍 나 있는 데 말고 뒤집어서 화면을 구멍이 안 나 있는 데로 보고서 요쪽에 못닥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못닥이 왜? 요거도 있는 거죠. 이해돼요? 위에서 보는 평면도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못닥이 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군데에다가 못닥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이 거리 값은 역시 4로 가고 뭐 재볼 필요도 없이 이건 4예요. 요거 한꺼번에 줘야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세 모서리를 한꺼번에 줘야 이런 식으로 못닥이가 될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은 못닥이가 이상하게 나와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못닥이를 하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도 여기 한번 주고 여기 한번 주고 여기 한번 주고 같이 줘야 이렇게 못닥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못닥이 명령을 따로 주는 결과를 보여줄게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예를 들어 요거를 나중에 준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못닥이를 이렇게 준다. 아까 모양하고 다르죠? 아까 모양하고 다르죠?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런 거로 요거는 못따기를 한꺼번에 줘야 돼요.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못따기가 되도록 하는 김에 이쪽도 같이 줄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못따기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좌측면도를 보시면 쌤, 여기 이건 뭐예요?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동조 3번 부품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동조가 요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뭡니까 4번 서포터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고 들어가는 암놈 구멍이 있는 거죠. 대신에 서포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가공할 때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거가 아니니까 가공하다 이 내측 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메꿔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동조가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 내측 알 때문에 내측 모서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립할 수 없게 틈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안 낑겨져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 쪽은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3번 이동조 요것만 이동조를 파란 색깔로 표시하면 이동조가 이렇게 물리는 이 형상 부분만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요 선이 요런 의미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쳐다보는 화면으로 바꿔 놓을게요. 아래에서 보는 거로 바꿀게요. 이것도 암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저면도인데 이 위쪽에 4번 서포터가 조립되는 자리가 이렇게 숨은 선으로 제가 표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홈으로 맞춰지는 자리죠. 그죠? 요것을 요렇게 숨은 선으로 제가 표시해 봤어요. 그런가요? 자, 그럴 때 요렇게 간격을 우리가 58로 본 거 맞습니까? 앞전에 요 간격을 58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요 센터에서부터 요 센터까지를 본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26 곱하기 2 해가지고 요거는 또 52로 봤을 거예요. 별거 치수 다 기억하네. 중요한 치수다 싶으면 웬만하면 이런 건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자면, 자, 요렇게 이 뭡니까 그 4번 서포터의 요 거리는 우리가 17로 보고 있어요. 17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전체 값은, 전체 베이스 부품 요거 만들 때 전체 거리 값은 75로 봤었단 말이죠. 그죠? 75에서 58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17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7 나오는 거면은 17 요거 치수하고 같이 나오네. 얘를 이 75에서 58을 빼면은 17이 나오네. 근데 17의 절반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8.5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요쪽도 그러면은 요렇게도 8.5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점에다가 중심선을 하나 시작해 가지고, 그죠? 여기 중간점에 선을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그 점을 하나 찍을 때는 이 선에 대해서 또 중심으로 맞추는 게 딱 맞네.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거 서로 자리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부품의 요 카운터 보호 자리하고 지금 제가 뭡니까 4번 부품의 바닥에다가 이렇게 X 표시한 점의 위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동심이 안 되고 볼트를 조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 모서리에 대해서 중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도 또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이 베이스 부품 요렇게가 얼마였더라? 아 잠깐 요거는 저도 까먹었네요. 아 이게 그거였고 센터 자리가 다른 거였다. 센터 자리가 36이었고 전체가 52였어요. 베이스 부품에서 그렇게 보면은 52에서 36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52에서 36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16. 그러면은 이것도 요렇게 거리값을 이야기하는 값이 18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 것처럼 요것도 연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이다. 여기에서도 중간, 여기에서도 중간. 그런 의미로 맞추는 것을 방금 요렇게 표시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 그 뭡니까 18이었으니까 요렇게는 요쪽으로 거리는 9가 나오겠고 요쪽으로 거리는 8.5가 되겠고 요렇게 확인하는 작업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게 사실은 좀 숨어 있었고요. 그럼 스케치면을 여기로 잡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스케치하면 되겠네요. 어셈블리에서 스케치 안 하니까 이게 힘들죠. 이렇게 위치가. 자 그러면은 중심선을 추가하는데 여기 요 엣지의 중간점, 여기 출발할 때는 엣지의 중간점으로 가서 끝날 때는 그냥 일치로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 좌우 대칭으로 할 거니까 대칭 피처 명령을 쓸 거니까 중심선 하나만 쓸게요. 스케치는 하나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점을 찍는데 어디에다 찍느냐? 바로 이렇게 중심선의 중간점에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어요. 보이죠? 중간.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해 드리면 얘에서부터 요렇게는 9mm 나오는 게 맞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8.5mm 나오는 게 맞고 이제 이게 앞서 과제 도면하고 쭉 이야기해 드린 게 정리가 됐나요? 요렇게 봤을 때 이거하고 요렇게 보면 이게 17이라서 얘가 나중에 그 뭡니까 잠깐 17로 봤지? 예, 17로 봤나 보다. 잠깐 오라라? 여기에서 얘가 18이 나와야 되는데 1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중간으로 찍으니까 이거 문제 되네. 오 예. 자 지금 이거 요렇게 됐을 때 이거 고쳐야 되겠단 말이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요거를 아까 이거 18 나온다고 했는데 18 나오는 거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 조절해야 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거 중간 구석을 중심선의 중간 구석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 모서리에다가 중심선의 끝점을 일치만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원점에서부터, 이 중심선이 원점에서부터 18이 돼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뭡니까, 그 18이 돼야 36으로 베이스 부품하고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정리를 다시 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를 우리가 땄어요. 스케치를 땄어요. 자, 스케치는 일단 종료하고, 자, 얘를 그 은선 제거로 놔두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는데, 앞서 이거는 미리 확인을 다 해놨으니까 직선 탭으로 바로 갑시다.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직선 탭으로 가는데 얘는 뭐로 가야 돼요? KS이면서 탭 구멍으로 가야 되죠. KS의 탭 구멍으로 가야 되죠. 탭 구멍으로 가야 되고,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M4로 가야 되죠. M4.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그 밑으로 가서는 이 나사 가공하는 탭 나사산의 깊이, 요거 아까 10으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드릴 깊이하고 같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드릴 깊이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나사부의 깊이 요거 곱하기 1.25배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드릴 깊이, 여기가 나사부, 앞나사부 탭 가공하는 자리. 자, 그러면 여기를 10 곱하기 1.25 해주면 1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구멍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설정을 다 했어요. 자, 그럼 배치를 해봅니다. 먼저 이 면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죠? 면을 먼저 잡고 스케치해 놓은 점을 일치 보고서 찍을 수가 있죠. 자, 요거 했으면 확인 종료. 그러면 스케치,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숨기기로 바꿔 놓으시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숨기기로 바꿔 놓으시고, 쌤 이쪽 거는 왜 안 해요? 이거 미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러 하는데 피처 기능 중에서도 대칭 복사를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피처를 갖다가 3차원에서 미러 할 때 쓰는 기능인 거예요. 2D일 때는 선이었죠. 3차원일 때는 대칭 기준이 여기에 이렇게 면이 있어줘야 돼요. 중간에. 그 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면 평면으로 보면 되겠어요. 제가 한 평면하고 똑같이 오셨으면 가운데 있는 면 정면 평면을 잡고, 그 다음으로 2번 이 구멍 가공 마법사 해준 걸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1번, 얘를 2번 선택하면 돼요. 자, 대칭 복사 갑니다. 대칭의 기준면이 정면이 여기 가운데에 놓여 있나요? 나랑 같아요? 예랑씨도? 동현씨도 오케이? 그러면은 대칭 복사할 피처를 뭘 선택하면 된다고요? M4 나사 구멍 가공 마법사로 파놓은 요거를, 디자인 트리가 안 열리면 요거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해놓고 M4 나사 구멍 요거 선택하면 반대편에 미리 보기 생기나요? 확인.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모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마저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사 표시도 다 됐고요. 뭐 요거면은 뭐 사실 좀 더 손댈 거는 있어 보이는데, 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 파트를 저장하도록 합시다. 얘는 역시 폴더 바이스 2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4번 서포트. 뭔가 받치거나 지지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서포트라고 많이 부품의 이름을 정해요. 뭔가를 받치거나 구조적으로 지지하거나 그런 부품들을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공사 서포트에 어셈블리명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서포트 투상은 끝났어요.